자, 온범의 오늘의 뉴스점 뉴스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부산 YMCA 온범 사무총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첫 소식은 엑스포 소식입니다. 이제 47일이 남았습니다. D-52일을 전후로 해서 다양한 행사들이 부산은 물론이고 세계 박람회 기구가 있는 파리에서도 개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소식 전해주실까요? 예, 지난 이제 D-52일을 앞두고 이제 그 전후로 해서 다채로운 행사들이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지난 화요일이었죠. 이제 부산시청 노금광장에서 엑스포 유치 관련을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시민사회 단체들이 또 모여서 D-50일 엑스포 유치 시민 선포식을 또 개최를 하고 또 타임캡슐도 이렇게 만들어서 D-10일 날 이제 개봉하는 이런 또 이벤트 행사도 진행을 했습니다. 네. 또 세계 박람회 기구가 있는 프랑스 파리에서도 이제 부산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들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요. 부산을 홍보하는 뭐 랩핑을 한 택시도 또 이렇게 주행을 하고 네. 또 부산시가 주관하고 있는 현지 붐업 이벤트도 같이 이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K컬처가 있으니까 K푸드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한 이제 부산을 열심히 알리는 작업들을 하고 또 현지 유학생들도 참여를 하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파리 이제 부산의 열기가 넘치고 있다. 뭐 이런 소식도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물론 뭐 이런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뭐 표심이 영향이 가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네네. 뭐 물론 각국 대사들한테 이제 전달되는 거 아니겠습니다만요. 네. 그만큼 이제 현지는 물론이고 국내에서 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엑스포 유치에 대한 시민적인 열기 또 부산의 어떤 준비된 상황 이런 내용들을 어쨌든 11월 28일 개최지 결정일 때까지 열심히 에너지를 잘 전달하는 게 또 우리의 몫이 아닐까 또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네. 예, 뭐 저도 보도를 보니까 이 부기하고 사진 찍는 외국인들 아주 맞습니다. 즐거워하는 네. 모습도 보긴 했는데 거기다가 또 파리에서 2030 부산 세계박람회 공식 심포지움도 개최가 됐다 하는데 강연자들이 부산 개최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고요? 예, 메인 강연자가 이제 세계적 석학이죠. 제롬 리프킨 박사가 이제 강연을 시작했는데 네네. 특히 이제 좀 이게 인상 깊었던 게 이 부산의 복원력.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의 어떤 역사 속에서 부산이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었느냐 또 그런 회복력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부산의 엑스포 개최를 좀 지지하는 이런 내용이 되게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리프킨 박사는 잘 아시는 것처럼 엔트로피라든지 육식의 종말, 노동의 일종의 종말 시리즈로 유명한 행동주의 또 철학자이기도 하죠. 네. 근데 이분이 이제 부산 엑스포 목표인 이 공동번영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지구촌의 공동번영론이라는 걸 이분도 계속 주장을 하던 거고 이게 네. 굉장히 잘 매칭이 된 것 네. 같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선정인지 몰라도 강연자 선정은 아주 잘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지금 한 표의 중요성이 크지 않습니까? 한 표라도 그죠, 가지고 그죠. 와야 되는 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 연사가 어떤 메시지를 또 부산과 연결시킬 거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런 부분을 잘 짚었던 그런 강연이 아닐까라고 생각되고 물론 이제 다른 도시들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BI가 공식적으로 후보 도시들이 이런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하는데 거기서도 이런 철학적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요. 네네. 부산이 첫 스타트를 굉장히 잘 끄는 거다라고 일단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회복력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뭐 전쟁도 많고 전 세계가 좀 경제적으로 위기에 빠져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우리 사회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이런 역량 이런 부분들을 잘 표현하는 게 어떻게 보면 2030 세계 엑스포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될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도 주제가 잘 부각된 그런 내용이 아니었나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심포지움에서 이제 주제를 말씀하시듯이 부각시키는 것 외에도 네네. 정부가 이제 부산의 경쟁력을 숫자로 표현을 해서 타 후보 도시와의 차별화를 시도했다라고 네네. 하던데 이 내용도 좀 전해 주실까요? 외교부의 이제 오영주 차관이 이제 발표를 한 내용이었는데요. 사실 이제 등록 엑스포는 특징이 저희가 다 준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네. 이제 말하자면 공간을 열어주면 참가하는 국가들이 또 기업들이 와서 직접 자기들이 비용을 들여서 설치하고 자기들 기술력을 이제 뽐내는 이런 공간이 되는 건데 근데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게 이제 상대적으로 여력이 안 되는 국가들한테는 네. 사실 지원을 좀 해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예, 이제 예. 이 각 나라들마다 지금 지원액을 밝히고 있는데 우선 우리 최대 경쟁국이라고 할 수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같은 경우에는 약 3억 4,3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보니까 4,637억 원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힌 바가 있었고요. 또 네네. 이탈리아는
2억 8,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3,853억 원을 이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번에 심포지엄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5억 2천만 달러, 7,030억 원을 이런 좀 힘든 나라들 이런 나라들에게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물론 여기까지 들으면 뭔 돈을 그렇게 벌써 돈으로 뭐 네. 엑스포를 유치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엑스포가 가져다 주는 그런 경제 효과 이것들을 다 분석해 보면 사실 뭐 그걸로 계산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충분히 많은 나라들에게 또 우리가 도움도 주고 또 우리도 도움을 받는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어떤 지원액이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또 하나가 이제 엑스포 부지 문제도 있습니다. 이제 부산이 약 343만 제곱미터 정도 되거든요. 북한 네네. 일대를. 근데 지금 내후년에 이제 개최되죠. 2025년 오사카 엑스포 전체 부지가 155만 제곱미터입니다. 그러니까 2배가 넘는 이 굉장히 넓은 부지에서 다양한 형태의 엑스포가 이제 개최될 수 있다. 네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또 제시를 했었고요. 또 여기에다가 엑스포 기간 동안 관람객들이 머물게 될 이제 객실 수도 좀 비교가 되고 있는데 리야드가 5,575개의 객실을 제공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고 로마가 2,500객실인데 부산은 이제 엑스포 빌리지 내에다가 8,500개의 객실을 만들어서 준비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15분도시 하는데 엑스포 빌리지라니까 이제 북한 일대 주변을 말하는 건데 네, 이제 네. 거기에 이런 그 다양한 형태의 숙박 시설을 만들어서 관람객들이 쉽게 엑스포 현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이제 강점으로 내세우게 됐습니다. 근데 제일 마지막에 좀 인상적인 네네. 부분이 있는데 각 후보 도시를 비교하면서 빅맥 가격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보니까 제일 낮더라고요 네. 가격이. 그런데 빅맥 가격을 보면서 우리는 변하지 않는다. 이 네네. 가격을 계속 유지하자. 한국은 그만큼 신뢰 있는 나라다. 부산은 그렇게 약속을 지킨다. 그래서 참석자들에게 이제 의외에 굉장히 위트 있는 네. 그런 비교여서 큰 호응을 받았다고 하는데 진짜 변하지 않고 잘 개최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지금 뭐 각 나라들마다 자기가 제일 유리하다 네, 얘기하고 맞습니다. 있고 그동안에 비해서 지금 확실히 이제 기간이 얼마 안 남아서 그런지 좀 네. 경쟁이 더 치열해지는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이제 마지막 표심을 좌우하는 게 아주 중요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물론 어떤 경쟁이든 판가름 난 건 없겠죠. 네네. 마지막 순간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여러 변수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부산은 이제 후발주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단계별 PT에서부터 이제 경쟁력을 꾸려올라 왔고 지난 4월에 실사단이 왔을 때 이제 부산 시민의 열망들을 아주 제대로 이제 표현을 했었는데 네. 결국 지금은 이제 각 나라별 맞춤형 전략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고 또 지킬 수 있는 약속 무엇보다도 이제 부산 엑스포가 회원국들이 이게 어떤 것을 실질적으로 제공할 수 있느냐 이런 메시지가 가장 좀 중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네네. 어쨌든 하루하루 달라지는 이제 분위기가 계속 전달되고 있는데 우리의 외교 역량 또 기업들의 어떤 협력 이런 부분들을 마지막 순간까지 밀고 가는 게 지금 핵심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예. 진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네, 한 맞습니다. 달 좀 더 남았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다음 소식 부산항의 해수 방사능 검사율 관련 소식인데 일본 화로차의 부산항 입항은 늘고 있는데 하지만 해수 방사능 검사율은 저조하다. 소식 전해주실까요? 네, 일본 화로차의 이제 해수에 대한 방사능 검사가 본격화된 게 2021년 이후거든요. 그런데 네네. 이 시기부터 이제 일본 화로 차량이 우리나라에 부산에 들어온 게 6,049대입니다. 근데 실제 검사나 점검을 받은 차량은 2,893대. 그러니까 47.8% 반도 안 되는 거죠. 특히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8월 24일부터 8월 말까지 입항한 대수가 43대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 검사를 받은 차량은 7대에 불과하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산 수산물이 매년 이제 부산항을 통해서 꾸준히 이제 국내로 들어오게 되는데 주로 이제 멍게라든지 가리비 이런 것들이 이제 수입이 많이 되는데요. 예, 예. 매년 화로차를 보니까 한 2,000대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규모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또 2022년도에는 2,500대로 크게 또 늘었더라고요. 그리고 이 중에 이제 후쿠시마 인근 8개현에서 화로차가 들어오는 곳도 191대가 들어왔지만 이제 제대로 된 이 방사능 수치 검사를 받지 못함으로써 굉장히 우려가 커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도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이유는 이 검사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그렇다 하던데 이건 보완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당연한 이야기이긴 한데요. 실제 부산항만공사 같은 경우에 2021년도에 이제 화로차 해수에 대한 방사능 검사 후에 이제 해수 처리가 가능한 그런 이제 처리 시설을 이미 만들어 놨다고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게 화르찰 대상으로 그러면 검사를 의무화돼 있어야 이게 검사도 하고 또 처벌도 하고 이렇게 할 건데 그런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겠죠. 대부분의 이제 일본 화력차 운전자는 이게 지나가면 하는 게 한 20분 정도 소요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네. 그 20분 소요되는 것조차도 법적 규제가 안 되니까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이제 지나치는 이런 경우도 있고 더군다나 문제가 되는 거는 이 해수 차량들이 싣고 온 해수를 우리나라 바다라든지 도로에 이렇게 뿌려져도 네. 그걸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화르차는 또 시에서 발행한 국제교통 차량 운행표라고 하는 걸 달고 운행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제 그래 되면 이 표만 가지고 있으면 부산뿐만 아니라 국내 어디든 막 다닐 수 있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뭐 해고염수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네. 이런 식의 검증되지 않은 차량들이 해수를 싣고 다닌다는 게 일단 문제가 되고 어쨌든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또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항만공사는 시설은 다 만들어 놓고 법적 근거가 없어서 아무것도 못한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항만공사의 방사능 검사도 세슘 137만 검사가 된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또 위험조사 큰데도 그런 건 또 검사가 안 되는. 그래서 뭘 어떤 걸로 했느냐. 거기에다가 방사능이 검출되더라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대응 매뉴얼도 없다고 하니까 좀 네. 시급히 좀 이건 조치를 좀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은 청년 도약 계좌 관련 내용입니다. 올해 6월에 금융위원회가 청년들을 위해 출시한 정책인데 굉장히 야심차게. 네, 근데 당초 목표 대비 상당히 미흡한 실적이라고요? 예, 청년 도약 계좌의 최초 설계는 이 청년들과 정부가 매달 최대 70만 원까지를 이제 만약에 저축을 하게 되면 이자 약 3.5%를 더해서 10년 후에 1억 원을 만들 수 있게 해주겠다. 그렇죠. 여기서 출발을 한 건데요. 올해 가입자 목표도 306만 명이 원래 가입자 목표였는데 8월까지 가입자는 42만 2천 명에 지금 불과한 실적이다. 그래서 목표 대비 13.7%에 머물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현재 추세로는 연말이 되어도 이제 100만 명을 넘기는 어려울 거다. 3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월별 가입 신청자 수도 보니까요. 첫 달인 6월에는 76만 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는 44만 명, 또 8월 달에는 15만 8천 명. 그러니까 매달 절반 이상씩 뚝뚝뚝 떨어지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인데 신청자에 비해서 이제 가입자 수가 적은 이유가 뭐냐 이렇게 보니까 개인 소득 요건이 미해당되거나 또 가족 소득 요건이 또 미해당되고 요건 확인 절차를 하지 않아서 이제 약 66만 7천 명은 신청을 하고도 아예 해당이 안 돼서 이제 적금에 가입을 못 하게 된 거죠. 정부는 올해 목표를 기준으로 해서 내년에 이제 6,056억 원을 처음 당초 신청을 했었는데 정부안은 이제 4,999억 원만 현재 지금 국회에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말씀 중에도 나오긴 했는데 뭐 어떤 요건에 미해당된다 네, 이런 것들이 있는 걸로 봐서 당초 제시된 내용에 비해서 좀 조건을 달성하기가 너무 까다롭다. 그래서 이렇게 좀 실적이 저조하다 이런 얘기가 있지. 예, 그래서 이제 당초 10년 1억 원이 5년 5천만 원으로 또 줄기도 했었죠. 네. 정부 지원금도 축소가 되었고. 그래서 문제는 당장 금리는 지금 6%입니다. 근데 보장 금리는 4.5%고요. 이제 이런 상황인데 이걸 5년 동안 돈을 묶어야 되는 문제가 일단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시중 적금도 요즘 뭐 3.8% 4% 이 정도 네. 되니까 사실 그렇게 놓고 따지면 이게 큰 차이인가? 네, 네. 이런 생각이 일단 드는 부분도 있고요. 또 연간 소득 2,400만 원 이하만 주어지는 소득 우대 금리 역시 2,400만 원 같으면 최저임금에도 안 미칩니다. 네. 그러니까 못 미치니까 이걸 현실성이 있다고 해야 되나? 이제 이런 문제도 있는 거고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6%를 출시하고 있지만 우대 금리를 적용받으려 그러면 뭐 봉급을 이체해야 된다든지 여러 조건들이 또 붙다 보니까 이걸 청년들이 맞추는 게 또 이제 쉽지가 않다. 그래서 청년들이 매력적으로 느낄 만한 요소가 사라지면서 이제 낮은 단속률을 보이고 있다는 건데 결국 핵심은요. 몇 년 동안 얼마를 모으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결국 이 여건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그렇죠. 처해 있는 여건이. 네. 그래서 그 청년들에게 좀 적합한 형태 그 상황에 맞는 도움이 되는 이런 정책을 펴야 되는데 이 무작정 얼마를 내면 얼마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탁상공론과 같은 이런 정책이어서 이렇게 되면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다. 네. 여기에 대한 좀 수정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부산 YMC 온범 사무총장이었습니다.